2조 발표를 맡은 조혜민입니다. 2조는 김양현, 강유림, 조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는 고령화 사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로 서론에서 고령화의 의미, 원인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론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의미와 사례, 인공지능의 의미와 사례, 마지막 결론에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고령화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총 인구 중에 차지하는 고령화의 비율이 많아지는 사회현상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부터 노인 인구 비중이 17.4%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3%로 초고령화 사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의 연도별 고령화 인구 구성 추이를 보시면 46.5%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원인으로는 의학, 정보통신 등이 성장하면서 개인 위생환경 개선, 영양상태,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가 계속된다면 첫째, 심장질환, 비만, 당뇨, 천식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겪는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건강관리 및 예방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셋째로, 의료인력 부족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거나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IT와 의료 분야가 융합한 기술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으로는 첫째,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개선에 이러한 IT 기술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인들이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윤리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사안들을 고려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의미와 사례입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보통신 기술이 건강과 의료 분야에 접목되어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그 사례를 알아보자면 첫째, 전자의료 기록입니다. 의료 오류를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텔레머신은 환자와 의료 전문가 간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세 번째, VR 재활 프로그램. 최근 재활 치료에서는 가상현실 활동을 이용한 중제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이디 케어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과 건강정보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심박수, 수면 패턴, 활동 수준 등을 관찰하여 개인 건강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 지능의 일부를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하는 지능이라 정의됩니다. 인공지능의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 삼성 메디슨. 삼성 메디슨은 빅데이터를 통해 제시하는 후보 데이터들 중에 의료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을 추출하여 정밀 진단이 수행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뷰뇨입니다. 뷰뇨는 망막 영상으로 진단 가능한 질환들의 소견을 찾아 의료진의 진료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세 번째, AI 큐어는 환자의 약 복용 수능들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JLK
인스펙션입니다. 본 뇌졸중 진단 시스템은 뇌경색, 뇌출혈의 진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조기 진단 및 예방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합니다. 사회 연결성 측면에서는 소셜 로봇과 원격 통신 기술이 노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기술은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인공지능은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인 증가로 인해 의료 및 건강관리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비용 절감 및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획과에서 인공지능이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반에 긍정적 영향으로 미칠 거라 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나요?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민 학생이 주는 고령화 사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의 역할을 주제로 고령화의 원인 및 변화, 인공지능 정의 및 사례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조혜민 학생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순서는 3조의 김주리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김수리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노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정신건강증진과 문제점이 개선 방안입니다. 발표는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2023년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체활동 지양과 같은 정책은 노인의 신체적 활동 제약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孤独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다양한 비대면 중재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발되었지만 사용 환경, 사용 대상, 교육과 훈련 등과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본론으로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여 세계 최저를 기록하였고 그와 동시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12.82%, 2022년에는 17.47%, 2060년에는 41%로 보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복지 문제는 사회적 이슈를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업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첫 번째는 부호화하는 과정에서의 부실함을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로는 노인 자신의 내부 기억 단서들이 많아서 부호화된 정보를 기억 단서들과 연결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정보 기억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는
있습니다. 학습 능력의 마지막 단계는 기억된 정보를 불러내는 과정인데 많은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억 인출 능력이 확연히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한 디지털 소통은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와 연결성을 제공함으로써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 이용자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스마트 헬스케어는 사용 환경, 사용 대상, 디자인, 사용자 교육과 훈련, 제조업자 방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통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노인의 심리, 학습 능력, 지능, 감각, 영상 인지 등 각 특성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가독성 있고 조작이 단순하고 쉬우며 접근성이 높아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디지털 정보 격차와 문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중지 효과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성취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디자인 문제와 사용 대상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사용 대상은 환자 자신, 노인이나 어린이, 문맹자, 장애인이며 디자인은 복잡한 의학 용어와 의사들을 위한 인터페이스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희 학생에게는 노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4조의 홍예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 사회에서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발전과 활용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4조 홍혜린입니다. 저희 목차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헬스케어란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의 종류, 발전 과제의 순위입니다. 최근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웰빙 마인드가 확산되면서 헬스케어라는 의미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의료 서비스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진단하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지능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되어 우리 인간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간격을 약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켰고 이로 인해 인구 고령화로 만성 질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고 자연스레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헬스케어 기기의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화면은 스마트 헬스케어의 종류입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합니다. 활용 사례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인데요.
이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삼성 헬스 모니터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스마트워치의 심전도 측정 기능에 대한 제품입니다. IoT 기술은 의료기기, 환자 집에서 사용되는 장치, 병원 장비 등을 연결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KT의 기가진이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접목한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이 응급 상황 시에 진이야 살려줘 라고 외치게 되면은 KT 텔레캅과 119 연계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24시간 구조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2021년 12월 부산 동래구에서 발생한 노인의 출혈 사고에서 기가진의 응급 호출이 발생하고 지역 행복복지팀 KT 텔레캅 119 연계된 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기계 학습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영상 분석, 환자 모니터링, 질병 예측 등을 수행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스마트 토이봇 표들은 인형의 형태로 노인들의 속주를 연상시키는 비슷한 외관과 목소리로 익숙함과 친숙함을 제공하는 인형 로봇입니다. 노인의 보호자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통해서 복약과 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연구팀은 6개월간 효도 로봇을 사용한 노인을 42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우울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가 효도리를 사용한 전 평균 5.7점에서 사용 후에는 4.6점으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우울증 고위험군 비중도 19%에서 14.4%로 줄어든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의료정보 시장은 진단 및 치료에만 집중해왔던 한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에서 예방, 관리, 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과의 조화로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2021년 유병률은 20년 기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이 19년 기준 전년 대비 만성폐지성 폐질환의 유병률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며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진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질병 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발전과 활용을 위한 발전 과제를 제시하자면 앞으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만성 사망률을 줄여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는 끝이 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방금 발표하셨던 헬스케어 기기 중에 실제로 사용해본 기기랑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웨어러블 기기 중에 애플워치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운동 칼로리를 체크할 수 있고 물 섭취량도 기록을 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가 더 발전해서 저희 인간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서 사전에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4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림 학생이 주는 현대사회에서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발전과 활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 순서는 6조의 김미진 학생이 준비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보건의료정보학과 김미진입니다. 저희 조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소비자 시장 정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의 정의와 특징,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소비자 문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순서대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소득 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국내 헬스케어 산업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병증 검사 및 진단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인의 건강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ICT 기술로 소비자의 자가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공급자와 의료 소비자 간의 오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생활 습관 기반 건강 데이터와 개방된 공공 데이터, 의료 서비스 이용을 통해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용이하고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의료 비용이 절감되며 국민의 건강이 증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불공정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특정 제품 및 서비스 접근을 유도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소비자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품질 정보, 그리고 가격 정보 등에 대한 표준적인 표시 기준을 수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소비자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소비자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국내 헬스케어 산업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는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한국인의 유전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분석 체계를 갖추어서 정밀 의료 기반을 구축 중이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 돌봄 정책을 통해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희 학생이 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소비자와 시장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 7주의 김다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석 발표를 맡은 김다빈입니다. 저희 부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스마트 헬스케어의 양상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발표는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 헬스케어의 정의, 우리나라와 각국의 비교, 헬스케어 전망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는 진단 및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에서 예방관리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의료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헬스케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란 건강한 삶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바이오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의료를 제공하며 기존의 병원 정보 서비스와 E-헬스, U-헬스 등의 요소가 내재된 통합 시스템을 말합니다. 헬스케어는 과거에는 주로 병원의 내부 전
부서 간의 정보 공유에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병원 내 업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간, 환자 간의 연결에도 활용되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케어의 참여 주체는 환자, 의료인, 의료기관입니다. 환자는 건강정보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입니다.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의료인은 건강정보를 통해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하며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습니다.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내부 연결과 EHR의 공유를 통해 환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헬스케어 적용에서의 한계점으로는 이해관계자 간 정책 및 거버넌스의 제약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 제도의 미완성, 부족한 산업 인프라, 건강보험 수가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시키고 다양한 기술을 조성하며 헬스케어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진 헬스케어의 한계점을 극복한 각국의 헬스케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의 선두주자인 미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숙련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의 취업 이민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인력 부족의 한계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진료가 중요시되었고 관련 지침이 발표되며 온라인 진료에 대한 제도가 정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럽은 보건의료와 ICT 기술을 융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으로는 호라이즌 연구와 에덴 프로젝트가 있으며 호라이즌 연구는 정밀의료, 데이터 전환 등 6가지의 항목을 지원 과제로 정하였고 에덴 프로젝트는 유럽인 3억 명의 의료 데이터를 공통 데이터 모델로 전환하여 의료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럽과 일본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의 문제를 정비하여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생명과학 비전 확장을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첨단 의료와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비 지원을 통해 산업 인프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앞으로의 헬스케어는 국민 의료비 증가 추세로 인해 보건의료 산업의 수요 및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 센서와 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건강정보 공유가 확대되며 의료정보의 고도화를 통한 전문 병원의 경영 효율화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제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관련 제도를 조성하여 헬스케어 도입을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과 관리, 체계를 시범 운영하여 스마트 임상실험 구축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 지원 체계를 고도화시키려는 노력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 수요 창출 규제 개선 등 전 주기 체계를 구축하여 헬스케어 발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발표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린 학생이 주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스마트 헬스케어의 양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다린 학생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7번째 순서는 구조의 전효정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조 발표를 맡게 된 전유정입니다. 저희 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헬스케어의 의료정보 활용화 과제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 헬스케어와 의료정보, 헬스케어의 의료정보화 과제, 기대효과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헬스케어의 의료정보 활용화 과제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기술 혁신과 데이터 활용으로 의료 분야가 변화하고 있고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질병 예방, 조기 진단,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의료 비용 절감과 연구 기회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스케어의 넓은 의미로는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관리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원격 진료나 건강상담을 말합니다. 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과 선진의료기술의 결합으로 환자의 생체신호와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데이터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기관과 공유하여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헬스케어는 크게 개인 헬스케어, 홈 헬스케어, 병원 헬스케어로 나뉘는데 이 중 병원 중심의 헬스케어는 병원에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환자 기록을 관리하고 의료기기를 모바일로 도입하여 진료 서비스를 개선하며 질병 예측 및 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의료정보가 가지는 의미에는 첫 번째 환자 정보로 환자의 의료기록, 건강이력, 진단 결과, 처방전 및 치료 기록을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필수적이며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 운영정보입니다. 병원 및 의료시설에서의 운영정보, 예약, 진료 스케줄, 의료용품 및 약물 재고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연구로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을 위한 정보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새로운 치료법, 의약품 및 질병 예방 전략 개발에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 건강통계 및 관리로 인구 건강 추적, 질병 감시, 건강통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보 기술입니다. 의료기록 관리 시스템, 전자의료기록, 의료이미지 저장 및 공유 시스템, 의료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기술 정보를 의미합니다. 헬스케어의 의료정보화 과제 중 정책적 과제에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료정보 고도화입니다. 표준화된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료정보 공유와 활용 활성화입니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유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의료정보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 예방과 치료에 기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관련 기술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의료 데이터 전자화의 연동을 위한 작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IT 기술 활용 촉진과 보안 강화입니다.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 산업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문제 고려입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헬스케어 기술과 의료정보의 주목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정확하고 개별화된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정보 및 주변
것입니다. 또 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와 공유는 의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중복 진료, 불필요한 검사 및 입원을 줄이며 의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보는 의학 연구와 의약품 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 및 의약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헬스케어의 의료정보 과제에서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 예시가 있나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기기에 저장된 개인 의료 정보, 기기 설정 파일 등 중요 데이터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 대책에는 사용자 인증이나 접근 통제 등의 대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학생들은 가상 통합 헬스케어의 의료정보 활용화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7번째 순서로 5조의 서유화 학생이 준비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조 발표자 손희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정보 보안인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우리의 건강을 돕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의미, 디지털 헬스케어의 물리 제한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의 보안,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망입니다. 디지털 헬스 의료 기술은 건강정보 수집 및 공유를 통해 의료 및 비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기술로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의 모든 의료 및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해석하여 우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바이오 센서와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 기술이 융합된 결과물로 우리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 의료기기, 환자의 의료 기록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의료진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 의무 기록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부분을 일반적 부분과 기술적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일반적 부분은 원격 의료, 모바일 보건의료 분석학, 디지털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이 4가지가 있고, 기술적 부분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생체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AI 기반 혁신 의료 시스템 4가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 분야에서는 모바일 의료기기를 도입하여 진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진료자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가진 질병 예측 및 진단 시스템, 약물 반응 시스템 등 다양한 의료 응용 서비스가 헬스케어의 범주에 속합니다. 의료형 헬스케어, 건강정보 데이터의 자동 전송 및 관리, 그리고 실시간 체크 및 관리를 통해 사용자들은 건강정보를 게임적인 요소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관리를 하면서 흥미롭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며 더불어 자동 전송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강정보의 손쉬운 기록과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5.2%로 증가하는 동안 의료기기 분야 특허 출원은 연평균 8.0%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의료정보기기 분야는 환자 기록관리에서부터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원격치료 플랫폼 등 의료정보를 다루는 품목들을 포함하는데 스마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개발 트렌드가 반영되어 높은 특허 출원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연결의 강화로 인해 보안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드의 조작으로 인해 비연가자가 기기를 조작할 수 있으며 하드코딩된 암호 취약점을 이용해 인공호흡기와 약물주의 펌프 등의 수술 장비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사용자 인증 및 허가가 필요하며 기기 인증을 통해 부당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인 비밀번호나 암호키에 대한 부당 접근을 제한하는 접근 통제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는 하드코딩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저장해야 하며 기기를 처음 사용할 때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더 고도화되면 지능화된 의료 센서나 기기를 통해 개인 정보와 주변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는 주로 개인 건강 및 의료 정보와 같이 매우 개인적인 정보를 다룹니다. 과거의 헬스케어는 단순히 질병 치료로만 생각했지만 개인형 맞춤형 웰니스 케어가 등장하면서 건강한 병이 없는 삶의 의미가 있다는 방향으로 헬스케어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미영 학생의 조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정보 보안의 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는 11조의 정설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료 전달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당황스러워서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구 고령화를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현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로는 연구 목적,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의 개념,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의 종류, 그리고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10년 전에 본 고령화 사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덧 고령화 사회가 코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논문 주제인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고령화를 접목시켜 관련 종류 현황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관심도를 높이고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웨어러블 헬스케어의 디바이스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웨어러블 헬스케어란 인체에 직접 착용이 가능하며 휴대용 의료가 가능하고 건강 모니터 전자장비로 의미하는데요. 소프트웨어에 의해 감지, 기록, 분석, 조정, 관여에 참여하고 질병 치료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고혈압 및 심장병 환자의 두 가지 디바이스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본 기업 NTT 도코모가 개발한 스마트 아웃핏
옷입니다. 이 옷은 나노 성분 사용 및 감지칩과 연결을 하여 혈압 및 심장 박동수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인체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헬스 플랫폼을 전송하고 사용자가 수시로 체크 가능한 옷입니다. 두 번째 고혈압 및 심장병 환자를 위한 디바이스는 라이프키퍼 스마트 크로스입니다. 미국 회사 스틸아이가 개발한 것인데요. 실시간 경보가 울림으로써 사용자가 병원에 가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신발은 스마트 스위프트 슈즈라고 하는 중국 탕위안과학위원회사가 개발한 신발인데요. 스마트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실시간 모니터와 위치 표시가 가능합니다. 치매 노인이 해당 구역을 벗어날 시 보호자에게 자동 메시지가 가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당뇨병 환자의 두 가지 디바이스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싹이라는 양말인데요. 뉴질랜드 회사인 실험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 양말은 당뇨병 발궤양을 예방하고요. 플라스틱 광학 섬유 및 감지 칩이 있어 옷의 혈관 및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판별할 수 있어 정상 여부를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다음은 그래핀 패치입니다. 이 패치는 서울대학교 킹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패치인데요. 피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땀 속에 포도당 함량이 혈당 수준을 측정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치료 약물 투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파킨슨병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종류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일본 트리플 W 팀이 개발한 것인데요. 센서를 통해 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관광의 소변량 데이터를 통해 대소변의 배설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안진앙과학기관 회사가 개발한 스마트 에어백입니다. 반신불수의 노인이 넘어지는 순간 에어백이 터져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체 손상을 낮출 수 있고 구조에 필요한 보호자에게 위치가 바로 전송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 논문을 연구하면서 기대 효과로는 웨어러블 헬스케어의 종류를 지금 알아봤는데요. 종류를 알아봄으로써 관심도가 확산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당뇨병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중에 양말이 있었는데 그 양말이 혹시 당뇨병 발궤양 예방에 혹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뇨병 환자들은 신경통증으로 인해서 발궤양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것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초기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양말을 사용하시면 초기의 관리를 통해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초기에 발궤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